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걸 녹음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밑으로 하회를 했어요. 뭐 그러면 그렇다 치면 사실은 알트코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도 다들 안 좋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없는 분위기가 계속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뭐 가격을 계속 보진 않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좀 우울해져요. 확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냥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혼란한 상황의 과도기가 지나가면 이 전체적인 판때기라고 하죠. 이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코인 시장에 확신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확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뭐 정치, 경제, 뭐 코인 관련한 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확신을 잃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저께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명분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트윗을 보다가 어떤 게 이제 눈에 확 띄었냐면 실은 이 지표에 관해서 제로엣지에서 일주일 전부터 사실 칼럼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ISM 서비스 PMI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를 선행해서 6개월 선행해서 우리가 향후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보면. 근데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빨간 선이거든요. 지금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요 근래 들어서. 이게 뭐냐면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배송 속도, 원자재 가격, 수주 잔량, 수출, 수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관해서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미리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6개월 후에 향후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기업들의 마진율이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향후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이 아마 되게 많이 깊어질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예.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 와중에 경기는 안 좋게 지금 변하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 범위를 벗어난 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가 그래요. 인플레이션. 자, 원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라갔고 에너지와 자, 식량에 관해서 그리고 공급망의 혼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있고 생산 능력에 제약이 있고 물류의 어려움, 노동력과 자재 부족 전반적인 게 다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을 캐시백으로 해준다. 15%를. 그래서 쉑쉑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드셔보셨죠? 미국 햄버거. 그래서 제가 여기 불 5개짜리를 그려놨는데 지금 이 뉴스가 나와서 당장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뭐 좋은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15,000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캐시백 해준다.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XRP에 관해서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유투데이에서 나오고 폭스 비즈니스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현재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소송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송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먼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 이제 판결을 보면 향후 추세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아마 지루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크립토 시장에서 다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어,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후발에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홀딩했던 사람이 아니라 후발에 들어온 격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홀딩한 사람 못지않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1.0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 아마 보편적으로 다 받으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어쨌든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호라이젠 얘기를 제가 오랜만에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거를 특별히 막 찾아보고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만들면서 그냥 무작위로 봐요. 무작위로 봐서 눈에 띄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넌지시 보다가 톡방에서 어떤 분이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쭉 봤어요. 근데 되게 잘 정성스럽게 잘 올리셨더라고요. 인사이트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트윗도 막 찾아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쓱쓱 이제 뭐 시사뉴스 보다가 딱 봤는데 호라이즌 랩스에서 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어, 되게 아이러니하다. 되게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사실은 밀라노에 사무실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 대규모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걸로 보니까 호라이즌 랩스에서는 지금 구인을 또 하고 있더라고. 사람을 또 뽑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큰 사무실을 마련해서 의자와 책상이 이렇게 크게 배치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거란 얘기고 또한 중요한 게 이렇게 큰 사무실에 여기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책상도 이 가운데 자리에 있는 데다가 다른 쪽보다 짧죠. 여기 사람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다가 책상을 짧게 놓고 미니언즈 거대 인형을 사람보다 큰 인형을 여기다 가져다 놨어요. 자, 미니언즈 왜일까요? 한가운데 불편할 정도로 큰 미니언즈 왜 여기 서 있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왜 여기 있을까요? 이 인형이. 그래서 그죠. 사람보다 더 훨씬 크죠. 사람 몇 명 정도 부피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여기 보면 호라이젠 마크가 또 여기 있어요. 가슴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호라이젠 랩스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랍 비글리온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트위터에다가 거대 미디어와 파트너십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니언즈를 만들어낸 회사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사실 미디어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 일루미네이션의 모기업이 컴캐스트라고 있어요. 근데 컴캐스트가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 이제 3대 미디어 그룹이 있어요. 미디어 그룹. 근데 이게 매출로 따지면 세계 2대 미디어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케이블 TV 관련해서는 가장 큰 회사이고, 자, 여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가장 큰 회사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4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미국 주거 및 상업 고객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어쨌건 뭐 좋은 거는 다 어마어마한 회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회사를 제가 보니까 엑스피니티라고 해가지고 케이블 TV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OTT 서비스가 막 계속 이제 그리고 OTT 서비스 전에 사실은 케이블 TV를 사람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MBC 미디어사 중엔 MBC가 있고 CNBC 그리고 영화 여러분들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만들어낸 영화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캐스트는 자회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픽콕이라고 하는 그 OTT 서비스가 있어요. 넷플릭스나 뭐 왓챠 같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계속 다양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뭐 여기 일루미네이션은 그냥 뭐 자회사이고 자 미니언즈를 만들어낸 그리고 뭐 유니버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호라이젠 랩스하고 관련해서 컴캐스트 자회사들하고 NFT 그러니까 뭐 어떠니 캐릭터 관련해서
든지 그게 뭐가 됐든 NFT 관련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넌지시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다가 뭐 스카이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유명했었고 어쨌건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계속 거슬러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사실은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 글렌 허친스라는 이 인물과 로렌 H. 썸머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면으로 좀 코멘트를 많이 해서 서포팅을 많이 했었어요. 역대 대통령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DCG는 민주당에 가까우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바마는 민주당이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컴캐스트 부사장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2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어요. 버락 오바마의 대선 출마의 최고 후원자였다. 제가 이걸 보면서 라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게 아닐까. 그래서 컴캐스트를 후원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호라이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가장 빠른 게 테스트넷을 진행할 건데 이게 7일 후에 있을 거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게 4월 15일 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크 헤일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시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파란색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제가 로드맵을 보니까 이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게 지캐시 같은 경우도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어저께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2018년에 지캐시가 A식 광부가 도입된 영향을 경험을 했다. 이때 이제 A식 채굴기가 나오면서 지캐시 GPU 채굴자들이 많이 뺏겼나 봐요. 이게 왜냐면 A식 채굴기가 고성능 채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지캐시 홀더들이, 그러니까 많은 지캐시여들이 지캐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GPU 채굴기를 포기해야 했다. 왜?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캐시 체인의 활동량이 80% 감소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포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만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지캐시도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 어마어마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채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가 지금 이더리움과 시총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만 사실은 채굴자들 비율 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로 몰려온다면 상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트랜잭션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트랜잭션 뭐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커플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퍼포먼스적인 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포스가 사실 진행되진 않아요. 포스가 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이 2분기부터 들어가요. 여기 보면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R&D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 2분기부터 들어가는 거고 사실 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나가기 전에 비트코인 4월 프라이버시 중점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코인 생태계에서 프라이버시 기술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사실은 제로 놀리지가 사실은 저는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도 이제 호라이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GKC가 제로 놀리지에 관한 건 사실은 원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코인사들이 지금 제로 놀리지를 다 대입을 하고 있죠. 현재 뭐 스케일링 면이나 뭐 사이드 체인 구현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관련 없는 코인들도 다 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인데 여기 보면은 시프트 하이브리드 포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2분기인데 2023년 2분기인데 포와 포스를 공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과 스테이킹을 공존시킨다. 그러니까 2023년에 끝까지 가더라도 그때까지도 사실은 포스가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2024년이 되면 여기서 2분기 갔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로 변환된다. 그래서 뭐 상호 연관성을 뭐 연계시킨다. 뭐 이런 그런 식의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2024년 정도가 돼야 완전한 포우가 완전히 끊기고 포스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어떤 게 있냐면 요 근래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를 뭐 미국 주도해서 밴시킨다. 뭐 은행부터 스위프트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소맥 가격이 지금 요즘에 뭐 급등하고 있더라.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소주와 맥주 이런 게 아니라 소맥이 말 그대로 이제 소맥이에요. 밀가루. 밀가루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그래서 현재 어쨌건 이런 상황이 현재 발발하고 있고 캐나다 현지의 사진에 관해서 현지 실정에 관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아버지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본인들 자제분인가 봐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표정이 있는데 여기 선반에 보면은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빈 공간들. 이게 다 어디서 오냐는 거죠. 결국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장기화되면 여기 선반에 이 물건들이 더 많이 비겠죠. 베리실버트가 오늘 새벽녘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는 중국이 곧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물론 그런 얘기를 베리실버트가 하기 전부터 했는데 사실 돌아오진 않았죠. 그래서 뭐 과장단 희망회로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죠. 베리실버트는 지금 비트코인 2022년에 언밴할 거야. 그래서 중국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참고만 해라는 얘기를 하죠. 참고만. 참고만 해. 근데 여기 앤소니 폼폴리아노가 뭐 올해가 될지 아니면 후년이 될지 뭐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선택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통수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밴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뒷구녕에서는 저는 다른 나라의 채굴자들을 보내서 거기 그 나라의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많이 이미 확보를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관련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어쨌건 그거는 나중에 공개가 분명히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양해가 개막이 됐어요. 코로나 속에 성장률 5%대 예상할 듯 여기 나와 있고 중국 양해가 맞춰지는 게 전인대랑 정협이 있는데 이게 10일 날하고 11일 날 10일 날하고 11일 날 끝난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외교, 특히나 이제 외교적인 면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건데 그게 7일 날 발표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뭐 중국의 기조에 관해서 관점에 관해서 언급을 하겠죠. 왜냐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게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대만 분쟁 사태를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이 본인들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 정부는 대만을 뭐 본인들 손아귀에 못 넣으면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강력하게 진압하겠다라는 거를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책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분쟁 사태가 발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이제 배제되면서 러시아 기업들 200개가 CIPS에 계좌를 트겠다라고 러시아에 그 지금 상주하고 있는 중국 은행한테 문의를 했다. 이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스위프트 체제는 축소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뭐 여기 200을 넘었다. 뭐 이게 200달러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 뭐 독일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건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그리고 소맥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뭐 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체감할 정도까지 오려면 시간차가 분명히 걸리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사그러든다라고 해도 이게 급작스럽게 폭락은 안 할,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상이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상이변. 음. 그게 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액의 뭐 고가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쁜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 다 부질없는 일인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하락을 한 거예요. 사실. 예.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하락을 한 거고, 그 집에 살고 있다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60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는 생활의 질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생활의 질은, 사람의 생활의 질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세금이에요. 문제는 세금. 세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국세청에서. 그래서 어쨌건 저는 세금이 가장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고액 연봉자들도 세금을 아마 더 많이, 그리고 의료보험비도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파산할 수도 있다. 지급을 못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거를 의료보험 수가에서 빼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뉴스에 나왔다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번 전쟁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다. 우린 모두가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47%로, 엊그저께 뭐 30%대였던 것 같은데 47%로 올라갔다. 이번에 국정 연설이 끝나면서 47%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한데, 예, 사실은 보이지 않는 푸틴과 뭔가 바이든 행정부에 뭔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이제 발발하기 전에 지지율은 34%였어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47%로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종식이 되면,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인프라 법안 통과를 시킬 거고, 또 다른 돈을 풀기 위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회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선 그게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중앙은행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뭐 인프라 확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토목공사라든가 다른 면으로 아마 많이 할 거예요. 한국은 특히나 집에 관해서, 집 가격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하거나 올려놓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거나,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고층 건물 뭐 어떤 제한율을 지금 폐지를 해서 올려놓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여론도 또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뭐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뉴스를 마감하는데, 지금 숫자만 보시면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투자해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떨어질 때도 지루할 때도 이러지만, 뭐 급등이 오면 일주일만 해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가는 게 사실은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묻지마 투자하셨던 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뭐 돈 얼마 넣고 금방 막 10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손절하고, 이렇게 지리한 장세가 장기화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또 들어오시죠.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만 지나면 엄청난 상승장이 오늘 올 거는
뻔한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